자, 이제 갈등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막스의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갈등 이론, 특히 이제 계급 갈등론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처음에 쓰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갈등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가진 자,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을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가지지 못한 우리가 무산계급이라고 얘기하죠. 프롤레타리아. 자,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하지만 사회가 변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들 간의 갈등이 계속 필연적이어서 계속 갈등이 있다면 사회는 아마 폭파되고 말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중재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는 변화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계급 갈등론입니다. 여러분들 갈등이라고 하는 거 왜 존재할까요? 마르크스는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한 학자입니다. 유물론은 모든 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의 작용, 어, 이거의 산물이 바로 사회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경제가 사회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 구조, 경제 체제가 사회를 구성하는 요인이다, 결정 요인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는 과정 속에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하지만 사회는 이러한 갈등이 계속 존재만 한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투쟁 뭐 이런 게 싸움 이런 게 끊이지 않겠죠. 폭력 늘 난무하겠죠. 하지만 여태까지 사회가 그렇게 그닥 문제 없이 잘 발전되어 온 것도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서로 간의 타협, 노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한 가단씩 우리는 진보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갈등 왜 존재할까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어요. 왜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존재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자원은 굉장히 희소합니다. 자, 희소한데 아예 처음부터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배와 피지배 이런 권력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폭력이 불가피하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나름의 폭력도 불가피한데 폭력이 계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한 타협을 통해서 한 계단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계급 구조라는 말을 죄송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 계급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요. 가진 자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의 어떤 자원은 되게 희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희소된 자원을 주로 누가 갖고 있느냐? 부르주아라고 하는 유산 계급.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때요? 자원이 없는 거예요. 희소한 자원은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뭐 재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원이라 뭐죠? 우리나라의 그 재원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91%가 90% 이상을 소유하고 나머지 90%의 국민이 뭐 1%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자,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가지지 못한 권력을 빼앗긴 사람들 우리가 프로레타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간에 깡깡하고 왜 갖지 못한 자가 이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계속 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꽝 하고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마르크스가 이 갈등론을 처음에 내놨었을 당시가 여러분들 산업혁명 즈음의 얘기예요. 자, 산업혁명 1980년 죄송합니다. 1830년대 후반에 이 이제 갈등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영국이 산업화를 경험을 하면서 나타났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흔히 이제 돈 많은 자산가들이 엄청 나타났죠. 돈 많은 자산가들은 근데 보통 공장의 사장님들이에요. 공장의 사장님들은 한 분이죠. 근데 거기에 따른 공장의 노동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1830년대 이후에 산업혁명이 한참 황금기를 맞았을 때 영국 사회에서 발생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는 뭐냐면 어, 이런 많은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근무 조건, 그다음에 근무 환경에 시달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10시간 이상씩 먹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근무를 노동을 했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거에 대한 대우 조건은 누가 결정하는 거니까 부르주아인 사장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내가 10 시간에서 500원 주면 내가 500원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정당한 근로 조건은 아니었잖아요. 자 그다음에 또 이 당시에 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10살 아래 아동들의 아동 노동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하루에 막 13 시간 이상씩 공장에서 일해야 하는 이제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많은 아동들이 어려서 이제 많이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공장의 근로자들이 이 공장 이 산업 재해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누구나 이걸 어떻게 보상해 달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상해 달라고 하면은 잘리고 잘리면은 밥을 굶게 되고 그러면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러한 착취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 수만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꽝꽝꽝 계속 누르고 이들이 착취하고 억압하니까 계속 어때요? 언젠가 한 번은 꽝 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근로 조건은 정당하지 않아. 우리의 근로 환경은 합당하지 않아. 내가 1 시간 근무를 했으면 1 시간에 합당한 조건의 대가를 받아야 해. 자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노동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동법.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것들. 그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산업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것과 뭐 아니면 실업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제도들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사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억압하고 착취했지만 이런 갈등 속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는 이제 고러한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 이런 발전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사회적인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가진 자들이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구조라고 하는 거죠. 가진 자가 계속 독과를 하니까 계속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인제 물론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됐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얘기 했죠. 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장 구조에 냅두면 알아서 시장은 알아서 돌아갈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게 뭐예요? 부의 불평등, 불균형, 빈부격차 심화되는 거.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물론 노동자의 문제 물론 발생을 했고요. 빈부격차 심한 거. 그다음에 독과점의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하나가 다 이렇게 하나가 인제 완전히 독점해 버리면은 비싼 돈을 주고도 우린 그걸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시장에 냅뒀더니. 자 그래서 어때요? 거기서 막 들고 일어난 거죠. 빈부격차가 심하고 독과점의 문제가 막 이런 심한 모순의 문제를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인제 막 갈등을 한 거죠. 투쟁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툭 하고 사회가 변화가 된 거죠. '아 정부가 좀 개입해야겠구나.' 해서 이런 어떤 뭐 수정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죠. 뭐 이런 변형이 됐고 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이제 사회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가 적절한 개입을 하고 인제 요런 식으로 변형되어 나갔어요. 자 요거는 이제 좀 더 좀 인제 뭐 쪼끔 인제 사회복지 정책에서나 인제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었을 법한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런 경제에서의 어떤 억압과 착취를 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모순 덩어리 이런 것들이 꽝꽝꽝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가 변동이 되고 또 그 사회 변동되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어때요? 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그거를 꽝꽝꽝 하고 갈등하고 서로 투쟁하고 이러면서 다시 타협하고 또 사회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변동되는 것 이걸 통해서 사회의 현상을 설명하는 게 갈등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갈등 이론의 주 초점은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기능적 갈등 이론 뭐 아까 얘기했듯이 계급 갈등론은 계급이 나눠졌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이야라는 거고 기능적 갈등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는 갈등은 이거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길이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적인 갈등 이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갈등은 하지만 갈등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기능적으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요인이다.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갈등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물이 고여 있고 고여 있기만 하면 물 썩잖아요. 뭔가 그 안에서 '아 물이 왜 이래?'라고 갈등 한번 해야겠죠. 그러면 물을 다시 한번 새로 갈고 변화됐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갈등이다라고 보는 게 기능적 갈등 이론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얘기하잖아. 지멜이라고 하는 학자는 갈등이 사회 유지에 긍정적이다. 코저라고 하는 학자는 사회의 통합과 적응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갈등은 순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야지 사회가 통합되고 적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썩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기능적인 입장으로도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능적 갈등 이론에서는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갈등은 늘 있어요. 친구들 셋만 모여도 여러분들 갈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등은 집단의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경계를 분명하게 해줘요. 자, 이 안에 갈등이 일어나죠. 자, 보세요. 노사 간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사측이고요. 여기는 노측입니다. 갈등이 있죠. 아무래도 근로조건 개선해라, 어쩌라, 저쩌라 하는 그런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들의 어떤 경계, 이들의 경계를 굉장하게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서로 첨예하게 자신들의 입장과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조의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꽝꽝꽝 타협 변화. 또 다시 문제 발생. 또 막 싸우다가 꽝꽝꽝 변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흔히 이게 정반합의 원리예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다. 갈등은 그래서 기능적으로 갈등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활용이 긍정적 결과를 초래할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앞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죠. 자, 여기 나오잖아요. 뭐 이제 이런 전쟁이라든지 뭐 여성의 피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피임 도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러면서 이런 갈등이 사회적 이런 갈등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들이 어떤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거죠. 전쟁통에 남자들이 나가니 여자들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그다음에 피임 도구가 발달하다 보니 이제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직장 내에서는 남자가 더 우월하고 사회는 남자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한 과정들을 해결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역할을 좀 더 변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회가 좀 더 기능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이것이 기능적 갈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갈등은 여러분들 반드시 좋은 거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갈등이 있게 되면 그 안에서 어, 갈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한폭탄을 우리가 쥐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불안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굉장히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갈등이 명확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수단으로 인식되면은 우리가 이 목적을 우리가 노사 간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근로 조건도 좋아지고 회사도 좀 더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들 간의 목적이 명확해지면은 이렇게 폭탄을 안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폭력 수준은 낮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입장만 줄줄이 이거 해줘, 이걸 해줘야 돼라고만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간에 명확한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으면 폭력 수준은 낮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의 이익이 명확할수록 또는 목적이 분명해지고 목적이 명확할수록 협상 또는 타협 이런 같은 것들이 덜 전투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서로의 얘기가 명확하고 분명하고 서로의 주장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고 서로의 이익을 좀 더 들을 수가 있다면 그런 폭력적인 상황으로는 덜 가요. 서로 타협, 대화를 통해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서로 많이 의존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회사라고 하는 거는 사측과 노측이 서로 협력을 하고 그들의 명확한 입장과 이들의 명확한 입장을 서로 공유하고 이거를 함께 윈윈하면서 이게 노사 관계를 통해서 윈윈하면서 우리가 이 회사라고 하는 조직체가 발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서로 이제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어때요? 사회가 통합되고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등이나 폭력을 그냥 무조건 나쁜 거로만 보지 말고 갈등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의존하게 되고 서로 명확하게 공유하게 되고 통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기능적 갈등 이론의 이제 주요 전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요 전제는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갈등의 유물론적 관점에 의하면 갈등의 시작은 그거죠. 희소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타나는 거. 그렇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타나는 거.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일로 올라갈 수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빈부격차가 생기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더 이상 사회적인 어떤 이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오는 것들, 이런 박탈감, 그다음에 격차 이런 것들.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이 계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가 등장하기도 한 거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갈등으로 인해 또 우리 양극화라고 얘기하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희소 자원으로 인한 정당한 부의 분배, 가치의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기 전에 실은 보통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이 이렇게 갈등하는 과정, 노사 간에도 갈등이 우리가 물론 이제 뭐 굉장히 첨예한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그런 어떤 폭력적인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서로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화되기 전에 서로의 갈등을 논의하고 갈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서로를 이해시키고 하는 그런 정말 심화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협의 과정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노사 간의 어떤 이런 문제가 잘 타협이 되고 해결이 된다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걸 통해서 뭐 혁신, 창조성이 증가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적으로 이제 노동자들도 얻게 되는 이득이 있고 이제 사측도 얻게 되는 이득이 있을 때 서로 간에 이렇게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죠. 언제나 막 서로 갈등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증법적 갈등 이론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요거는 앞서 제가 막 설명한 거랑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실은 이제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은 우리가 갈등 이론에서의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세모라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여기는 X인 거죠.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구조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이런 권력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갈등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갖지 못한 자는 계속 뭔가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눌려 있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순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자, 여기에는 뭐 빈부격차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뭐 기업이 이렇게 완전히 독점을 해가지고 뭐 시장 경제,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뭐 상점들을 뭐 이렇게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뭐 독과점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요즘에 뭐 조그만 떡볶이 가게도 대부분의 뭐 그런 큰 대기업의 자본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떡볶이 장사하시는 할머니, 아줌마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는 거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가진 자들이 워낙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는 많은 경우에 그걸 독점해 버리다 보면 갖지 못한 사람들을 착취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과점의 문제라든지 빈부격차의 문제가 막 생겨요. 이런 모순 덩어리가 있으면은요, 이게 굉장히 이제 점점 커집니다. 그럼 툭 튀어나와. 이게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이 막 엄청나게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국가에서 어떤 사회복지 제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독과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합의가 도출이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정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뭐가 막 문제가 생겨요.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무슨 유착이라고 그러죠?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정경유착이 발생을 하면 이게 처음에는 작은 모순 덩어리였는데 이게 점점 모순이 커지는 거예요. 툭 튀어나와요. 그럼 또 막 갈등을 해요. 그러면 또 다시 하나의 새로운 경제의 어떤 체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걸 하나의 합의라 그러고 이때 이걸 다시 정의되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는 모순이 숨겨져 있어. 또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막 갈등이 이러면서 사회가 점점 발전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의 갈등의 이유는 뭐냐? 권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상위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누르고 갖지 못한 사람이 복종해야 되는 이러한 사회의 어떤 체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갖기 위해 권력을 갖기 위해 갈등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사회가 계속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이게 하나의 모순이 툭 튀어나와서 계속 끊임없이 갈등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의 이러한 합의책이 도달되고 사회가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그림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반합, 다시 정반합. 그래서 합의가 있고 갈등이 있고 또 다시 합의가 있고 합의하면서 그 안에서 다시 갈등이 생겨 이런 뭔가 모순이 생겨서 막 갈등이 생겨서 다시 합의가 되고 그러니까는 모든 합의와 갈등은 끊임없이 반복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렇게 합의와 갈등이 있어야지 존재하는 거예요. 합의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있는 거예요. 둘은 어때?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갈등 이론은 너무 급진적이죠.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이렇게 모순 때문에 갈등하고 서로 막 투쟁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사회의 변화를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안정, 유지, 통합, 앞서 얘기한 구조기능론하고는 좀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서 유지, 안정 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간과했어요. 그래서 너무 사회의 변동을 급진적으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너무 급진적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고요. 소유 관계 또는 권력에 의한 갈등으로 인해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반합. 그렇죠? 뭔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과정 속에서 모순이 생기고 그것이 툭 튀어나오면 하나 반이 됐는데 이것이 막 갈등하고 합이 생기고 자 이거의 갈등의 시초는 그렇죠. 희소자원을 분배하는데 뭔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서 하나의 권력,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희소자원이 정당하게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러한 갈등을 합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인과론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등 이론은 그거예요. 갈등 이론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자, 갈등 이론에서는 불평등한 자원의 분배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자원 소유자들에 의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가진 거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 계속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연히 희소자원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의 빈부격차, 양극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막 갈등하는 과정을 통해서 툭 하나의 새로운 사회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그 사회 변동에서도 또 뭔가 모순이 생겨서 또 막 갈등해서 툭 하나의 사회 변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회 문제를 이해했고요.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착취받은 집단이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정말 모순이야.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돼 하는 그런 어떤 의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끊임없이 기존에 나를 착취하는 그런 어떤 집단에 대항해서 막 갈등하고 그래서 툭 하나의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일으켜내고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한 집단이 그들이 뭔가 착취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문제의식 전혀 없는데 갈등이 있을 수는 없어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갈등이 존재하고 갈등을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갈등도 있지만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합의, 협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빈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여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가부장제도를 뭐 그러니까 완화를 한다거나 뭐 이건 변화를 준다거나와 같은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 변동이 필요하게 된 거죠. 급진적인 변동이 필요해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런 노인 문제를 볼 때도 그래요. 산업화가 될수록 이제 노인들은 되게 많이 이제 약간 상실감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희소 자원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희소 자원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뭔가 자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소외와 어떤 고립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바로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중간고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상황은 제가 이 공지 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대한 자세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고 9주차에는 이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미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